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마저도 제 빛을 잃게 만드는 화려한 불빛의 향연. 그 중심에 VVIP들만을 위한 스카이 라운지 오펠리아가 있었다. 오늘은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혁과 그의 아내 한유진의 결혼 5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그들의 완벽한 결합을 축복하고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나직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 그리고 사람들의 품격 있는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강민혁은 파티의 주인공답게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우아하게 서 있는 아내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이 흐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로 남편의 옆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존재는 강민혁이라는 눈부신 태양 옆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달과 같았다. 강 총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건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한 중견기업의 회장이 아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모두 임직원들이 노력해준 덕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서 항상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아내 덕분입니다. 그는 말하며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진은 남편의 말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동정, 질투, 그리고 무시 등 복잡한 감정들을 읽어냈다. 그들은 한유진을 그저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된 여자 강민혁의 성공을 위한 아름다운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미소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를 알지 못했다. 강민혁의 손길이 느껴지는 어깨에서 미세한 한기가 피어올랐다. 최근 들어 그의 다정함은 연극처럼 느껴졌다. 완벽하게 계산된 대사와 행동,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야심. 유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파티장 안의 모든 인물과 그들의 관계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다. 저기 웃고 있는 최 검사, 남편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 잠시 후 강민혁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제 인생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제 아내 한유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저의 안식처이자 영감의 원천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민혁은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우아하게 단상으로 올라가 그의 곁에 섰다. 강민혁은 준비된 보석 상자를 열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의 빛이 그녀의 하얀 목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사람들은 탄성을 내뱉으며 완벽한 부부의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순간 남편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냉기를 느꼈다. 유진, 사랑하오. 강민혁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티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날카로운 기세에 화기애애하던 파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부장검사였다. 그는 냉막한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오며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였다. 한유진 씨 진성그룹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처럼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강민혁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유진의 앞을 막아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검사님, 뭔가 단단히 착오가 있으신 겁니다. 제 아내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결백합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사실적이어서 몇몇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짜놓은 각본의 마지막 장이라는 것을. 검사는 강민혁을 밀치고 유진에게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꺼내 보였다. 유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주변과 절망을 연기하는 남편을 등지고 조용히 두 손을 내밀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목을 감쌌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슬픔, 억울함 같은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단상을 내려가는 순간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유진의 눈은 더 이상 온화하고 부드러운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관찰자의 시선이었고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예고였다. 그 짧은 순간 강민혁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알던 한유진이 아닌 전혀 다른 낯선 존재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마치 순한 양의 탈을 쓴 굶주린 늑대의 본 모습을 영감 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승리자의 오만함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이제 걸림돌은 사라졌다고 확신했다. 유진은 입꼬리만 살짝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조롱도 체념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되돌려 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수사관들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그날 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차가운 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한 세계의 종말을 고하는 소리와 같았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지워졌고 그녀에게는 이제 수감번호 714번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 화려했던 실크드레스는 몸에 맞지 않는 뻣뻣한 수의로 바뀌었고 발목을 감싸던 우아한 스트랩 힐은 질질 끌리는 고무신으로 대체되었다. 청주여 자교도소.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내야 할 새로운 왕국이자 전쟁터였다. 그녀가 배정된 8인실 감방은 퀴퀴한 땀 냄새와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각양각색의 죄명으로 들어온 수감자들은 새로 들어온 그녀를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명품으로 치장했던 재벌가 사모님에 대한 조롱과 질시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시선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고 얇은 담요를 정리했다. 첫 며칠 동안 유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관찰했다. 감방의 서열을 정하는 암묵적인 규칙 수감자들 사이에
권력 관계 교도관들의 성향과 그들의 약점까지. 이곳의 왕은 불독이라 불리는 박미자였다. 폭력전과 팔범인 그녀는 거친 말투와 압도적인 힘으로 감방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는 날에는 어김없이 혹독한 대가가 뒤따랐다. 유진은 불독의 행동을 분석했다. 그녀는 무자비했지만 동시에 자기 사람을 챙기는 원시적인 의리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힘은 폭력에서 나왔지만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은 무지함이었다. 법과 세상 물정에 어두웠기에 늘 변호사와 교도소 행정에 끌려다니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통찰력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면회를 다녀온 불독이 잔뜩 흥분한 상태로 감방에 돌아왔다. 그녀의 남동생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사기를 당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교도관에게 멱살잡이를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징벌방행이라는 협박뿐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유진은 조용히 불독의 옆으로 다가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 계약서 불공정 채무 조항이 포함된 이중 계약서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남동생에게 연락해서 계약서 사조 7항을 근거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승산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불독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 면회 때 그녀의 조언을 전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유진의 말대로 진행하자 상황이 거짓말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불독은 더 이상 유진을 재수없는 사모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을 조용히 자신의 옆자리로 불렀고 다른 수감자들이 그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유진은 힘으로 서열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진의 존재는 감방 내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수님이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불렸다. 가족 문제, 법률 문제, 심지어 자식의 진학 문제까지 수감자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명쾌한 분석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고 그 대가로 그녀가 원한 것은 담배나 영치금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정보와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도소는 그녀의 새로운 정보망이 되었다. 누가 어떤 교도관과 결탁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어떤 물건이 어떻게 반입되는지 모든 정보가 그녀에게로 흘러 들어왔다. 그녀는 폭력 없이 위협 없이 오직 지성만으로 교도소에 보이지 않는 실세가 되어갔다. 그녀의 왕국은 쇠창살 안에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바깥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그녀에게는 무료 법률 상담을 자처하는 젊은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는 사실 학주인 호의의 2인자 이태성이 보낸 사람이었다. 교도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복잡한 암호로 대화를 나누었다. 변호사가 건네는 두꺼운 법률, 서적 안에는 바깥 세상의 소식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유진은 면담 보고서 뒷면에 다음 지시사항을 암호로 적어 전달했다. 회장님은, 아니, 강민혁은 우리가 관리하던 페이퍼 컴퍼니 중 3개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진성그룹 내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신의 입지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변호사의 보고는 언제나처럼 건조했다.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를 넘겼다. 그녀의 자산을 정리해서 얻은 돈으로 그녀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성을 쌓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강민혁은 최근 떠오르는 신인 여배우와 공공연하게 연인 행세를 하고 있으며 언론은 그를 아내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비운의 사업가로 포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했고 한유진의 이름 위에는 더러운 오물들이 더 씌워졌다. 이태성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강민혁을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제지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뱀을 쫓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된다. 지금은 힘을 기르고 발톱을 숨길 때 나의 모든 자산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 강민혁과 연결된 모든 인물의 비리를 낱낱이 수집하라. 먼지 한 톨까지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녀의 지시는 차가웠고 빈틈이 없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되는 예술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느덧 교도소 생활이 1년을 넘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부드러웠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예리함으로 가득 찼고 우아했던 손은 책장을 넘기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좁은 감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수의 밑그림을 그렸다. 강민혁이 쌓아 올린 성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교도소는 더 이상 그녀에게 감옥이 아니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 조각을 보며 유진은 생각했다. 강민혁 당신이 나에게서 5년의 시간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틀렸다. 당신은 나에게 복수를 준비할 가장 완벽한 시간을 선물한 것이다. 출소하는 그날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지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자유의 날이 밝았다.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한유진은 잠시 눈을 찡그렸다. 바깥 세상의 공기는 감옥 안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선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들뜨지 않았다. 그녀에게 출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오랜 시간 동안 칼을 갈아온 장수가 마침내 전장으로 나서는 순간과도 같았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지급한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수년간의 수감 생활은 그녀의 얼굴에서 화려함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강인함과 깊이를 새겨 넣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초췌하고 지쳐 보이도록 자신을 꾸몄다.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걷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버려진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첫 번째 위장이자 복수의 서막이었다. 교도소 정문에서 몇 걸음 옮기지 않았을 때 익숙하지만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처음 보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명품으로 휘감은 몸의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았다. 한유진 씨 되십니까? 저는 진성그룹 강민혁 회장님의 비서실 소속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낡은 빌라의 등기 서류와 소액의 현금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다. 회장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배려입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신다고 전하셨습니다. 다시는 회장님이나 진성그룹 근처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라는 이름의 모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치밀어 오르는 냉소를 간신히 억눌렀다. 강민혁 그는 직접 나타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벌인 장난감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동전을 던져주는 심정으로 이점고 오만한 남자를 보냈을 터였다. 유진은 연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비굴한 모습에 만족한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차에 올라탔고 세단은 미끄러지듯 유진의 곁을 떠났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유진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는 극적이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바닥을 향했던 고개는 당당하게 정면을 향했다. 패배자의 공허함이 사라진 그녀의 눈은 이제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김 변호사가 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근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강민혁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몇 번의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혹시 모를 미행을 완벽하게 따돌린 그녀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허름한 국수집이었다. 그녀가 약속된 신호로 문을 두드리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쪽은 어두웠지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태성이었다. 그는 몇 년의 세월 동안 더욱 과묵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늘었지만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변함없이 깊은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녀를 맞이했다. 그림자님 돌아오셨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성은 그녀를 식당 지하에 마련된 비밀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하크 리엔 호리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최고의 화이트 해커 서지훈, 전직 국정원 출신의 정보 분석가 박선영, 그리고 금융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는 최경환까지.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기다림의 끝에서 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진짜 왕국이었다. 감옥에서 그녀가 교수님으로 불리며 작은 질서를 세웠다면 이곳은 그녀가 그림자로서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심장이었다. 이태성은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간결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어떻게 유진의 자산을 흡수하고 진성그룹을 장악했는지, 그의 곁에 어떤 인물들이 새롭게 포진했는지, 그리고 학기인 호의가 그녀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세력을 보존하고 확장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유진은 모든 보고를 들으며 말없이 벽에 걸린 거대한 네트워크 차트를 응시했다. 차트의 중심에는 강민혁의 사진이 있었고 그로부터 수십 수백 개의 선이 뻗어나가며 그의 제국을 이루는 인물과 기업들을 거미줄처럼 엮고 있었다.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그리고 경쟁 기업의 수장들까지. 강민혁은 그녀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더욱 탐욕스럽고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보고가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유진의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내뱉는 그녀의 진짜 목소리였다. 내가 없는 동안 모두 수고 많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공간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차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그녀는 강민혁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저 머리가 아니다. 저 괴물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들을 먼저 자를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핵심 멤버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서지훈 강민혁의 개인 서버부터 진성그룹의 모든 내부망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을 모두 열어둬. 박선영, 그와 연결된 모든 인물들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해. 사소한 루머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최경환 진성그룹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비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감정적인 복수심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전쟁 계획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태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태성 당신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다. 강민혁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부터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약점까지 모든 것을 내 앞에 가져와라. 그녀의 마지막 말은 선언과도 같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강민혁이라는 성을 한 조각의 돌멩이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해체시킬 것이다. 모든 것을 수집해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말고. 한유진의 명령이 떨어진 후 학리엔 호이의 비밀 기지는 거대한 정보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 본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이 어둠을 밝혔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원이 아니라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진의 그림자 군단이었다. 화이트 해커 서지훈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는 강민혁이 구축한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의 가장 얇은 균열을 찾아냈고 유령처럼 그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머물며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지켜보고 자신만이 드나들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 두었다. 이제 진성그룹의 모든 정보는 유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같은 시각 정보 분석가 박선영은 강민혁과 관련된 인물들의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증권가의 뜬소문 사교계의 가십, 심지어는 그들의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를 통해 흘러나오는 사소한 정보까지 모두 수집했다. 수집된 정보들은 그녀의 분석을 통해 한 인물의 약점과 욕망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지도로 재탄생했다. 학리엔 호르의 정보망은 도시의 실핏줄처럼 모든 곳에 뻗어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첫 번째 공격 목표를 선정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서운을 걸고 추진 중인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의 인수합병 건이었다. 강민혁은 이 MA를 통해 자신의 경영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그룹의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유진은 그의 가장 빛나는 성공의 순간을 가장 쓰라린 실패의 기억으로 바꿔주기로 결심했다. 작전은 소리 없이 그리고 정교하게 시작되었다. 서지훈은 바이오젠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임상 이상 시험의 부작용 데이터를 빼돌렸다. 그 데이터는 인수합병을 무산시킬 만큼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박선영은 이 데이터를 가장 정의감 넘치고 야심 있는 경제부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흘렸다. 며칠 후 한 경제 일간지의 일면에 단독 기사가 실렸다. 진성그룹이 인수 추진 중인 바이오젠 미공개 임상 데이터 부작용 논란.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바이오젠의 주가는 폭락했고 진성그룹의 주가 역시 동반 하락했다. 인수합병에 참여하기로 했던 해외 투자 펀드들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MA는 무기한 연기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다. 진성그룹의 회장실 강민혁은 신문을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대체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따위 기사 하나에 수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돼 그의 고함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맴돌았다. 태양그룹의 송 회장, 그 늙은 여우 짓이 틀림없어.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벌인 비열한 공작이라고 확신했다. 강민혁은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동원해 태양그룹의 비리를 캐내고 반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모든 분노와 의심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진짜 위협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든 것이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존재를 이미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후였다. 한편 강민혁이
엉뚱한 곳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때 유진은 허름한 서민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평범하고 힘없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5월의 향기라는 작은 꽃집 앞이었다. 가게 안에서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여주인이 손님 없이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유망한 벤처기업을 운영했지만 강민혁의 비열한 기술 탈취와 자금 압박에 회사를 빼앗기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진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작은 들꽃 화분 하나를 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혹시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여주인은 경계심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유진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겪었다고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주인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처럼 서로를 위로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치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 사람 분명 벌 받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테니까요. 누군가 그 모든 억울한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을 수만 있다면 세상도 함부로 외면하지는 못할 텐데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강요나 제한도 없었다. 그저 작은 씨앗을 심는 행위와도 같았다. 꽃집을 나서는 유진의 등 뒤로 여주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그녀가 했던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증오심에 갇혀 절망만 하던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연대라는 작은 불씨가 지펴진 순간이었다. 유진은 골목을 돌아서자마자 동정심 가득했던 표정을 지우고 다시 냉정한 그림자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금 또 하나의 조용한 폭탄을 설치하고 온 것이다. 그 폭탄은 언젠가 강민혁의 발밑에서 터질 예정이었다. 첫 번째 균열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한유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거대한 네트워크 차트의 한가운데 강민혁의 바로 옆에서 독사처럼 또리를 틀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최진한 부장검사였다. 그는 강민혁의 충실한 사냥개이자 유진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보낸 장본인이었다. 유진에게 있어 그는 복수의 대상이자 동시에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될 인물이었다. 이태성. 유진의 부름에 이태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최진한 검사, 이제 그가 우리에게 진 빚을 갚을 시간이 됐어. 사냥꾼을 사냥감으로 만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최진한 검사만큼은 예외였다. 그는 법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녀의 인생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다. 이태성과 그의 그림자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진한 검사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하루 일과 동선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가 즐겨 마시는 와인의 종류까지. 박선영의 정보 분석팀은 그의 재산 내역과 통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숨겨진 차명 계좌와 내연녀의 존재까지 알아냈다. 최진아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학 리에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투명한 유리 상자 속처럼 들여다 보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포착되었다. 최진아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한 건설사 대표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이태성의 팀은 옆방을 통째로 빌려 첨단 도청 장비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들은 최진환이 두꺼운 돈 봉투를 자연스럽게 가방에 챙겨 넣는 장면, 그리고 건설사의 뒤를 봐주겠다고 약속하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영상과 음성으로 담아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유진은 덫을 놓을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그것은 최진환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오만해지는 순간이어야 했다. 며칠 후 최진환은 성공적으로 또 다른 사건을 해결하고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검찰청을 나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세상 모든 것을 발밑에 둔 듯한 기분이었다. 그가 지하 주차장의 외진 곳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향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태성이었다. 최진아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검사 특유의 권위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누구냐, 넌 당장 비키지 못해 하지만 이태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최진안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최진안 검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주인께서 검사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시는군요. 이태성의 낮은 목소리는 주차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진아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다른 그림자들이 그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놈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냐. 이태성은 대꾸 대신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 속에서는 며칠 전 룸살롱에서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돈 봉투를 받는 자신의 모습, 추악한 대화 내용까지. 최진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밀쳐내려 했지만 이태성은 더욱 단단한 증거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내연 여와의 미래 사진그가 묻어버렸던 과거의 사건 파일들까지. 최진안의 오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마주한 존재들이 평범한 조폭이나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었다.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남들을 심판해온 사냥꾼이었지만 이제는 사냥감의 비참한 처지가 되어 있었다. 이태성은 차갑게 말했다. 우리의 주인께서는 돈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분은 검사님의 목줄을 원하실 뿐이지. 그는 최진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당신은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거다. 최 검사. 당신의 그 잘난 법, 지식과 권력, 이제부터는 우리 주인을 위해 사용하게 될 거야. 당신의 충성은 새로운 주인을 향해야 한다. 그 말은 굴욕적인 협박이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최진아는 무너져 내렸다. 그의 경력, 명예, 그리고 인생 전체가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저항은 불가능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태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첫 번째 임무를 하달했다. 3년 전 당신이 직접 종결시킨 진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내사 서류 원본. 내일 밤까지 내 손에 들어와야 한다. 어떤 사본이나 조작도 없이 완벽한 원본으로. 다음 날 밤 최진아는 텅 빈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되었고 이제는 주인을 위해 꼬리를 흔들어야 하는 개가 되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추악한 증거 사진을 보고는 이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기밀 서류 보관실로 향했. 그리고 먼지 쌓인 캐비닛에서 대웹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묻어버렸던 강민혁의 범죄 기록이었다. 최진안 검사를 성공적으로 길들인 한유진의 손에는 강민혁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쥐어졌다. 최 검사가 가져온 진성그룹의 비자금 내사 서류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혁이라는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의 설계도였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신하들의 명단이었다. 유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굵고 튼튼한 기둥을 먼저 부러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진성그룹의 2인자 박서준 부회장의 사진 위였다. 박서준은 강민혁의 대학 선배이자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오른팔이었다. 그는 강민혁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손을 더럽혀온 인물이었다.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강민혁의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리고 유진은 그를 무너뜨릴 방법으로 강민혁이 자신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배신은 배신으로 갚아줘야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칼에 베이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강민혁도 느껴봐야 공평하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팀에게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박서준을 제2의 한유진으로 만들 거부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완벽한 누명을 씌우는 작전이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금융 전문가 최경환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최진환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강민혁의 비자금 창고인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수십 개의 해외 계좌를 거치는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설계하여 비자금의 일부가 박서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꾸몄다. 이 모든 과정은 박서준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다음은 해커 서지훈의 차례였다. 그는 진성그룹 내부 서버에 잠입해 박서준의 개인 이메일과 결제 기록을 조작했다. 그는 박서준의 평소 말투와 업무 습관을 완벽하게 모방하여 마치 그가 직접 자금 횡령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디지털 증거들을 만들어냈다. 증거들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당사자인 박서준조차도 자신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박선영은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금융감독원에 익명의 제보를 넣었다. 제보 내용은 진성그룹의 박서준 부회장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녀는 서지훈이 조작한 몇 가지 핵심 증거를 함께 첨부했고 금융감독원은 즉시 진성그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은 강민혁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태양그룹의 또 다른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사팀이 찾아낸 증거들은 명백하게 박서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은 즉시 박서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서준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회장님 정말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강민혁은 그의 말을 듣는 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박서준이 결백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했다. 만약 박서준을 감싸고 돌다가 이 사건이 자신에게까지 번진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20년 지기 동료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제국을 지킬 것인가. 그의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강민혁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박서준의 어깨를 잡았다. 서준아, 나도 널 믿고 싶다. 하지만 회사가 먼저다. 이번 일은 네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겠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서준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위해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국 자신도 한유진처럼 이 남자에게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장기짝에 불과했던 것이다. 강민혁은 박서준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해외 도피 자금을 제안하며 회유했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의미였다. 박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강민혁에 대한 마지막 충성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배신감과 증오심만이 남았다.
며칠 후 진성그룹은 박서준 부회장이 개인적인 비리로 모든 직위에서 사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진성그룹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강민혁의 최측근이었던 박서준마저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것을 본 임원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충성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그림자가 그룹 전체에 드리워졌다. 강민혁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수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스스로 제국의 가장 튼튼한 기둥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학티앤호이의 비밀기지. 유진은 뉴스 속보로 나오는 박서준의 사임 소식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 강민혁은 유감스럽다는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유진은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안도감과 비열함을 읽을 수 있었다. 이태성이 그녀의 뒤에 서서 나직하게 보고했다. 가장 튼튼했던 뿌리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림자님, 유진은 대답 없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정확히 3년 전 자신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강민혁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 넣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강민혁 제국의 기둥 2개를 성공적으로 무너뜨린 한유진은 복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지금까지 외부에서 그의 사업과 사람들을 공격했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가장 깊은 내면, 즉 그의 정신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오만함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임을 알고 있었다. 그 오만함을 공포로 바꾸는 순간 그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의 유령이 될 거야. 그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를 심어줄 거다. 유진은 자신의 팀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자금이나 정보력이 아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가장 잔인하고 정교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하크리엔 호이의 그림자들이 강민혁의 삶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강민혁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일어났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그의 침실에 잠입한 것은 이태성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훔치거나 파괴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대 옆 협탁 위에 유진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하얀 치자꽃 한 송이를 조용히 놓고 사라졌다. 그 꽃은 과거 유진만이 알고 있는 둘만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강민혁은 협탁 위의 치자꽃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이 돋았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해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보안팀은 시스템 오류일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강민혁은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보내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였다. 심리적 공격은 계속되었다. 며칠 후 그의 연인이자 유명 여배우인 이아리에게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강민혁이 최근 해외 출장에서 다른 여자와 미래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분노한 이아리는 그의 뺨을 때리며 이별을 통보했고 이 스캔들은 연예부 기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강민혁은 사생활의 안식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그의 사무실로 배달된 작은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낡고 부러진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과거 그가 파멸시켰던 벤처기업 사장 오 씨의 유품이었다. 그는 오 사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은 뒤 이 만년필을 포함한 그의 유품들을 모두 소각하라고 지시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강민혁은 패닉에 휩싸였다. 대체 누가 어떻게 그의 과거를 이토록 자세히 알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태양그룹을 의심하고 얼마 전 내쳤던 박서준을 의심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비서와 운전기사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전설적이었던 그의 냉철함과 판단력은 급격히 무뎌졌다. 그는 중요한 이사회에서 사소한 보고 실수를 한 임원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에 의존했으며 사무실과 집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매일같이 보안 검사를 실시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직원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진성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그의 분노는 여전히 태양그룹을 향해 있었다. 그는 태양그룹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런 유치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태양그룹의 주력 사업에 무리한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공격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진성그룹의 재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스스로를 낭떠러지로 몰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강민혁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며칠 전 나타났던 치자꽃은 시들었지만 그 향기는 여전히 공간을 맴도는 듯했다. 그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감 넘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공포에 지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어디선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술잔을 벽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누구냐? 대체 누구야? 비겁하게 숨어 있지 말고 당장 내 앞에 나타나. 하지만 그의 외침에 대답하는 것은 고요한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큰 공포가 되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강민혁은 이제 어둠 속 자신의 그림자마저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정신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민혁이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며 스스로의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동안 한유진은 그 폐허 위에서 자신의 왕국을 재건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혼란은 그녀에게 완벽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다. 그의 제국에 드리워진 짙은 안개는 학리엔 호리가 소리 없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세상은 진성그룹의 위기만을 이야기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이사회는 매일같이 전쟁터였다. 강민혁은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해온 임원들을 적으로 돌렸고 비합리적인 결정들을 밀어붙였다. 그의 독단적인 경영은 회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유망했던 신사업들은 좌초되었고 핵심 협력사들은 불안을 느끼고 하나둘씩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배는 선장의 손에 의해 스스로 침몰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그림자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 전문가 최경환은 베리타스 캐피탈, 피닉스 투자 등 여러 개의 새로운 투자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들은 추락하는 진성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민혁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알짜 자회사들을 아무도 모르게 인수했다. 시장은 그저 새로운 큰손이 등장했다고만 생각할 뿐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유진은 단순히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이 버린 돌들을 가져와 새로운 성을 쌓았다. 그녀가 인수한 회사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해 있었지만 유진의 큰 그림 안에서는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톱니바퀴들이었다. 그녀는 정보통신 바이오, 그리고 물류를 잇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업적 통찰력은 강민혁보다 몇 수나 위에 있었다. 이태성은 음지의 세계를 정리했다.
강민혁의 비호 아래 기생하던 수많은 부패한 세력들은 보호막이 사라지자 혼란에 빠졌다. 이태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압도적인 힘과 치밀한 전략으로 그들을 하나씩 접수해 나갔다. 하큰 리엔 호리의 충성을 맹세하고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이 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다. 서울의 밤은 빠르게 유진의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강민혁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박서준 전 부회장이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하크리엔 호이의 비밀리에 접촉해왔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단 하나의 정보를 유진에게 넘겼다. 그것은 바로 강민혁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의 위치였다. 그 장부는 강민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비수였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유진의 손에는 강민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 즉 최진한 검사가 넘긴 내부 감사 자료와 박서준이 알려준 비밀 장부가 모두 쥐어져 있었다. 또한 그녀의 투자 회사들은 어느덧 진성그룹의 의결권을 위협할 만큼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을 심판대에 세울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다. 학리엔호의 비밀기지 유진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강민혁의 제국이, 다른 쪽 화면에는 그녀가 새롭게 구축한 거대하고 견고한 왕국이 표시되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복수심을 동력으로 삼아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아내 한유진도 교도소의 714번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세계의 절대적인 여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충실한 신하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그러나 강한 어조로 말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아직도 이 게임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는 현실을 알려줄 시간이야. 누가 진짜 이 판의 주인인지. 그녀는 이태성을 바라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할 준비를 해. 우리가 가진 모든 지분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세상에 공개할 무대를 마련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주목받는 무대로. 그녀의 눈은 스크린 속 강민혁의 사진을 꿰뚫을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이 지루하고 추악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내릴 것이다. 복수의 서곡이 끝나고 이제 심판의 교향곡이 연주될 차례였다.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근 계속되는 악재와 회장의 기행으로 그룹의 미래를 우려하는 주주들과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중앙에 앉은 강민혁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초조하게 떨리는 그의 손가락 끝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들어선 사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바로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사기꾼 한유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좌중을 압도할 만큼 차갑고 강렬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여자는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가 알던, 그가 경멸하고 버렸던 순종적인 아내는 저런 눈빛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 연 회장을 휩쓸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와 주주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이태성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강민혁이 경영 상황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였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말을 끊었다. 강민혁 회장, 그런 형식적인 보고는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오늘 회장 회의만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민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들 정체가 뭐야? 대리인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는 그저 대리인일 뿐입니다. 저희의 모든 의결권은 저희의 실제 소유주께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는 한유진이 앉은 방향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든 발언권은 한유진님께 있습니다. 그 순간 연 회장 안에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강민혁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한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연 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힘이 있었다. 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잊혀진 이름일 테고 어떤 이들에게는 추악한 범죄자의 이름이겠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낯익은 얼굴 바로 최진환 검사였다. 그리고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몇 년 전 강민혁이 최진환 검사에게 한유진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꾸몄던 모든 모의가 담긴 대화 내용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최진환 검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을 통해 박서준이 넘긴 비밀 장부의 내용을 페이지 하나하나 공개했다. 강민혁이 어떤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어떤 언론사를 매수했는지, 그의 제국이 얼마나 추악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 여자가 날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그때 유진은 발표를 잠시 멈추고 객석의 최진환 검사를 차가운 눈으로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이제 내 차례다라는 무언의 명령이 담겨 있었다. 모든 시선이 쏠리자 최진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조작했으며 그 대가로 온갖 특혜를 받아왔다는 그의 고백은 강민혁에 관해 밝히는 마지막 목과도 같았다. 사냥개는 결국 주인을 물어뜯은 것이다. 그제야 강민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괴롭히던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눈앞에 저 차가운 여자, 그 모든 것이 하나였다는 사실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너였어. 치자꽃도 만년필도 전부 너였어.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상대했던 적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는 한유진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세계의 지배자, 그림자 쭈림제이를 상대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은 강민혁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즉시 표결에 붙였고 결과는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강민혁이 의장석에서 쫓겨나 무력하게 주저앉는 순간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대검찰청에서 나온 진짜 검사들이었다.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강민혁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 강민혁 씨, 당신을 증거인멸 및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강민혁은 마지막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차가운 평온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 선언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었다. 강민혁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도 같았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전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강민혁과 그에게 기생하던 부패한 권력자들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한유진이 세상에 던진 증거들을 바탕으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법정에선 그는 과거에 오만했던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을 잃고 늙어버린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가 뱉어내는 말들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그는 횡령 배임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 수십 개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최진한 검사를 비롯한 그의 조력자들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휘둘렀던 바로 그 법의 칼날에 의해 단죄되었다. 한유진이 심어두었던 작은 씨앗이었던 5월의 향기, 꽃집 여주인은 TV 화면 속에서 강민혁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한이 아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찾아온 정의를 향한 것이었다. 진성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지만 구원투수처럼 나타난 것은 베리타스 캐피탈을 위시한 새로운 대주주들이었다. 그들은 한유진의 지휘 아래 신속하게 그룹을 재편했다. 부실 계열사들은 과감하게 정리되었고 유능하고 청렴한 전문 경영인이 새로운 회장으로 영입되었다. 한유진은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며 진성그룹을 부패의 온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리엔호이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진성그룹이라는 합법적이고 강력한 날개를 단 그들은 더 이상 음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의 정보력과 자금력은 이제 국가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폭력과 불법으로 유지되던 과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식과 자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건설한 것이다. 그녀는 권력 자체를 세탁하는 데 성공했다. 몇 달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성그룹의 회장실. 이곳은 더 이상 강민혁의 저속한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이 아니었다. 모든 가구는 간결하고 품격 있는 것들로 바뀌었고 공간은 차가울 정도의 고요함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심판하고 또한 자신이 새롭게 빚어낸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불타오르던 증오의 불꽃은 꺼졌고 그 자리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권력의 무게만이 남았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아주 길고 힘들었던 임무를 완수했다는 고요한 안도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 했고 부패한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한 방식을 사용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과연 정의를 행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지독하게 개인적인 복수를 완성한 것뿐인가? 그녀가 이룬 것은 사회적인 정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그녀 자신만의 법으로 내린 심판이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이 거대한 도시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선한 지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폭군이 될 것인가? 그때 이태성이 소리 없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 섰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그림자님, 오늘 밤 도시는 조용합니다. 유진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입가에 누구도 읽을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시의 야경처럼 깊고 고요했다. 아니, 이태성, 도시는 조용한 게 아니야. 그저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녀의 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림자의 여왕 한유진의 시대는 이제 막동이 트고 있었다.